지금 아파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2020년 하반기 수준입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실거래가로. 그때가 3배였단 말이에요. 네. 2008년, 2009년에는 2.2배였어요. 여전히 집값은 비싸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서가 경제 성장률인데요. 저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경제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그 그래프와 연동된다기보다는 금리와 연동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 2020년 경제 충격으로 보면 어쩌면 IMF 외환위기 당시 빼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2020년에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와 집값을 연동시키기보다는 금리와 연동시키는 것이 더 맞다라는 가정이고요. 첫 번째. 맞습니다. 물론 경기마저 좋으면 부동산 경기도 좋아요. 더 긍정적일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23년 경제를 놓고 봐도 23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나 회복세가 매우 미진하다.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표현보다는 상극단적인 저, 상극저, 하저. 그런 말이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고요. 또 23년보다 24년이 낫다. 이거는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한국 경기도 그렇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기라는 면만 고려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부정적인 역할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랑 민감하게 보기보다는 금리랑 연동시켜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M2 중가율 말씀하셨는데 긴축이 더 장기화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22년 당시보다 긴축 기조가 더 강화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때보다는. 그런 면에서도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로 움직이고 시중금리의 정점도 22년 10월이 정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완만한 반등세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는 더 이상 요인이 아니다. 긴축은 요인이 아니다. 상수다. 이것은 굉장히 동감합니다. 네. 다만 그 긴축적인 기조의 스탠스를 비교한다면 22년만큼 강하진 않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여전히 버블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부동산 시가총액과 GDP랑 비교하신 거잖아요. 근데 GDP가 쪼그라들어서 이 시가총액이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GDP가 쪼그라들어서. 근데 GDP가 다시 늘어나면 이게 또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도 주신 4가지 시야가 저랑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근데 이런 것을 토론하면서 더 좋은 의견을 찾아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MZ세대의 선취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개념이 미래의 소비를 끌어다가 현재 소비화한 거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0년, 21년 사이에 팬데믹 기간에 가전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22년, 23년에 가전 수요가 당장 일어나기가 어렵죠. 왜? 텔레비전을 1년 전에 바꿨는데 2년 후에 또 바꿉니까?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안 일어나요. 버버 소비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도 급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MZ세대 선취매 때문에 반등세가 뚜렷하지 못하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런 면에서 반등세가 뚜렷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에 해당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저는 저는 더 긍정적인데? 예, 저 긍정적입니다. 저는 22년 10월에 전망했던 23년 경제 전망서에 23년에는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이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반등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실제 그 스탠스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가 결정짓기보다는 워낙 저보다 더 고자산가 많이 만나시잖아요. 저는 고자산가들의 돈의 움직임을 보셔라.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리고 2020년, 21년에 워낙 낮았던 금리이기 때문에
22년에는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하니까. 근데 23년, 24년에는 22년 당시의 고금리와 비교하니까 이제 다소 금리가 떨어지네? 이렇게 인식하고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또 내 집 마련 수요가 아니라 그것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의 수요가 반등하면서 그래도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나만 네, 좋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M2와 금리 문제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모든 자산 시장의 중력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의 민감도는 조금은 다른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도시 아파트 값은 M2가 가장 큰 거로 가장 네. 설명이 높은 거로 이렇게 네네. 나와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도 금융시장의 하나의 섹션으로 편입되면서 금리의 어떤 그런 민감도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특히 네. 우리나라는 대출 또 가계 부채가 뭐 비율이 OECD에서 1등이잖아요. 예. 전세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예. 그리고 뭐 지금 다 변동금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금리 올라오면 한마디로 이렇게 엄청나게 쑥대밭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확 늘어나느냐 아니면 어떤 때는 또 금리가 확 오르가냐 할 때에 여러 가지 다 그 금융 어떤 변수들의 민감도가 높은 건 맞는데 네. 어떻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금리나 유동성에 따라서 약간 시장은 달리 반응한다.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 변수의 비중이 높아졌다. 뭐 네. 이렇게 저는 정리하면 양쪽이 너무 맞을 것 같고.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게 GDP를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PIR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세가 비율로 볼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PIR을 보더라도, PIR은 작년 4분기밖에 지금, 없죠, 거의. 근데 그때, 보더라도 조금 높아요. 네. 높아서 이제, 그래도 약간은 이게. 아직 높지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예, 많이 예. 빠졌는데 그래도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인 것은 맞는데 그걸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느냐? 버블 잣대 자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해봐야 그것도 갖다 붙이는 거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약간 저는 버블이라기보다 그러면은 약간 비싸다. 아직은 비싸다. 소득에 네. 비해서 조금 비싸다. 이 정도만 하면은 어쨌든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비슷하게 맞춰질 거. 너무 좋은 같아요. 말씀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의견을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다른 우리 이제- 의견이 예, 각자 그렇죠. 존재할 필요가 예,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저 실장님하고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높으시고 또 비도 저는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래서 저는 예. 참 실장님하고 토론한 걸 진짜 저 너무 좋습니다. 예. 역시 너무 좋고요. 저는 위원님이 접근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법하고 조금 달리 거시경제의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물가, 금리, 환율, 경제 성장률 이런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과 부동산 매매 가격 등락률이라는 지표가 하나의 거시경제 변수로서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자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금융 변수. 맞습니다. 이게 과거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 안 했죠. 그렇죠.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셨어요. 물론 그때도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아까 MZ세대들이 뛰어듣다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다. 내 집 마련도 투자인 거고. 갭 투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죠. 투자의 하나의 예. 이제 그 유행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금융 변수화됐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안 됐는데 금융 변수화 되었기 때문에 금리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연결지어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08년 이전만 해도 대출을 안 해줬거든, 전세 네, 대출은. 네.
그리고 IMF 이전에는 담보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개인한테는. 거의 네. 그지 금융억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출 드라이버를 정책을 펴면서 네. 이게 개인한테는 거의 대출이 안 됐죠. 저도 IMF 전에 집 사면서 2,500만 원 빌리려고 2년짜리 청약 부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없죠. 그때 대출이 네.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IMF 이후에 이제 대출이 풀리면서 가계대출,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금리에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특히 2008년 이후에 이제 전세도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금융 변수에 민감해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전세 구할 때 거의 대출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작년에요. 예.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빠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작년에 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7.7% 빠졌는데 네. 전세는 10% 빠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전세가 사금융이 굉장히 위기에 취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그 매매보다 훨씬 취약성을 담보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오늘 역전세는 그래 터지는 거고 네. 그 깡통 전세니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진행되는 게 이제는 전세조차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럼요. 그런 시장이 되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이제 금리가 모든 자산 시장의 중력이고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되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네. 어떤 그런 특성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네. 주셨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역전세난.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쪼개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래도 7만 5천 호 정점을 찍고 7만 2천, 7만 1천 호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고견을 여쭙는 겁니다. 아마 횡보할 것 같은데요. 횡보. 예. 횡보로 한다면 6만 대에서 6만 7만 원래 이제 7만 대. 정문 한 10만까지도 봤거든요. 네네. 10만까지도 봤는데 예. 이 미분양은 분양 물량하고 네. 시장 동향과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은 오히려 미분양이 늘고 지방은 줄었어요. 네. 최근에 보면. 네. 네. 그거는 지방은 분양을 안 해서 그렇기도 하고 네. 일부 또 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또 이런 맞아요. 측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미분양이 줄고 있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잖아요. 분양을 덜 하니까 분양을 덜 해요. 이런 미분양이 좀 감소하는 거. 왜냐면은 지금 불 꺼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네. 중공업 미분양. 네네. 여전히 지금은 시장의 소화불량 상태라고 보면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워낙 이게 이제 고분양이 되면 고분양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안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민감도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분양가가 비싸니까 안 팔리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분양가도 그런- 비싸고 예.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횡보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저는 미분양 주택을 많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 보는데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쨌든 6만 호에서 7만 호 사이에서 횡보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가격 등락률도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 맞아요. 이렇게 저는 예,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얹힌 거예요. 따지고. 네, 보면. 얹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역대 평균이 한 7만 5천 가구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많을 때는 뭐 2009년 3월에 16만 가구였잖아요. 16만 8천 호까지 찍었죠. 그때에 비하면은 뭐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시장이 소화불량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16만 가구하고 지금 7만 천 가구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때는 분양가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분양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팔리는 게 분양이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완전히 비쌌을 때고 지금은 조금 비싼데도 안 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7만 천을 이게 7만 천으로 볼 게 아니라 저는 곱하기 한 1.2, 3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감적으로. 네, 옛날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2009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10만 가구 넘은 거예요. 네, 이미 넘은 거다. 왜냐하면 그 분양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분양가라는 그때는 것은 분양가가 약간 자율화였고 예. 자율화 때문에 밀어내긴 하는 바람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고 그래서 네, 지금은 어차피 분양가 뭐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있고 분양가를 다 통제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분양하고 지금 미분양을 같이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역전세난. 일단 역전세난이 왜 왔다고 정의하시는지 여쭙고. 역전세는
전세가 많이 빠지면 그렇죠. 네, 전세 가격이 빠져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빠졌다기보다는 집값이 더 많이 빠져서 아닙니까? 아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는 전세가 아예 집주인 거래가 안 돼요. 입장에서는 예, 예. 전세가 안 도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전세가 소화불량 걸리는 걸 전세 수요가 부족한 거죠. 네. 전세 공급은 충분히 있는데 예.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건 네. 뭐 어차피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금리가 네. 너무 올랐고 예. 그다음에 월세로 가는 게 유리했었고 그 사람에. 네. 그러면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수요에서 월세 수요로 전환됐다. 많이 넘어갔죠. 많이 넘어갔다는 예, 것에 예. 동의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또 약간 역전됐어요. 이게. 네. 지금 전세가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예.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3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하고 매매하고 이번에는 이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 조금 빠르고요. 전세가 작년에 더 빠졌죠. 예, 예. 더 먼저 빠졌고. 그래서 전세가 왜 빠지냐면요. 자꾸 역전이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반기에 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보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저는 우리 수석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일 줄 알았더니 말씀 나눠보니까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봐요.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20%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실거래가 통계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파본 통계를 통계로 봐야죠. 작년에 마이너스 7.7이고 전세는 10%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작년에 전세값이 아파트 기준으로 적어도 한 25%, 26% 빠진 거예요. 네네. 네. 그거 당연히 싸니까 전세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회복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싸니까요. 싸니까도 있지만 네. 아까 금리 때문에 그건 월세 말씀드립니다. 전환 현상이 있었지만 예, 예. 또 금리 시중금리는 점점 치고 맞습니다. 떨어지니까 예, 예. 다시 전세 맞습니다. 선호가 나타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역전세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심하게 안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네. 전세 대출 금리가 3% 떨어졌어요. 네. 근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4.8%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워낙 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거래가 되면요. 예. 약간 전세하고 매물로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세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세 번째로는 이게 전체 시장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로는 근데 바로 확 풀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전세 시장의 이게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2년 1월입니다. 네. 전세 실거래가 없다고 그랬죠. 네. 아파트는 21년 10월이에요. 예. 3개월 편차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이나 전국 보면은 2022년 1월이 고점이에요. 네네. 대부분의 아파트가. 네. 그러면은 매매된 전세는 같단 말이에요. 고점이. 표본 통계로 보면은 2022년 1월이에요. 네. 그럼 실거래가가 지금 2020년 10월이니까 3개월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전세도 대부분이 고점이 2021년 가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네.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올 가을이 어떻게 보면 역전세의 피크일 수 있는데 네.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요. 전세 고점 기약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 정도까지 걸쳐 있습니다. 네. 약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네. 그런데 지금 처럼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전세가 워낙 싸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진다면은 약간 이 우려가 약간 기후로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이게 갑자기 확 오르기는 힘들죠. 왜냐면 고점 계약이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전세 시장이 회복되는 거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될 겁니다. 금리에 더 민감한 게 움직이는 게 지금 매매보다 오히려 전세니까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좀 불리하실 게 있어. 네.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건 구분하셔야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예. 아파트는 역전선에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네. 선순위에 들어가면 깡통정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나중에 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돈 다 못 받으면은 돈 받을 때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는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비아파트에 있는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럼 아파트는 회복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만약에 비아파트 쪽은 역전세난이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약간 시장에 편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파트만 가지고 본다면은 하반기에 그렇게 역전세난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네. 비아파트 쪽은 네. 이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빌라 사기에 대한 후유증,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월세로 들어가지 전세로 안 들어가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집주인은 전세가 들어와야 내가 기존에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네. 월세만 찾으니까 네. 이게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미스매칭이 나타나서 아마 빌라나 다세대 쪽은 역전세난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고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저는 뭐 지금 하반기에 뭐 전세론 뭐 역전세 대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 너무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저도 네.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 사기, 뭐 깡통 전세 이런 문제가 아파트도 있겠지만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 빌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바로 역전세 현상인 거죠. 역전세 난의 현상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도 두 개가 따로 노는 겁니다. 많이 따로 아파트와 네. 비아파트가 완전히 따로 놀고요.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또 완전히 따로 놀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네. 탈동조화라고 썼어요. 아, 그렇군요. 작년 전망서에 트렌드로서 부동산 시장의 23년 트렌드 가장 중요한 게 탈동조화다. 따로따로 논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예측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고 각계전투라고 그럽니다. 각계전투. 울퉁불퉁.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서에는 각계전투라고 쓰여져 있겠네요. 예, 왠지. 울퉁불퉁이라고. 울퉁불퉁. 하기도, 예, 네. 약간 그 편차가 좀 큰 시장.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표본 통계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표본 통계로 주간 단위로 보는 게 가장 빠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과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을 보면 전세 가격 등락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9%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0에 근접하게까지 왔어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등락률 그런 것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역전세난은 이미 온 거고 저는 22년 끝자락이나 23년 초에 이미 역전세난이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역전세난은 점차 완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거시경제 지표로서 판단하기에는 비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거시경제 변수로 보고 다른 변수랑 같이 그렇죠. 톱니바퀴로서 연결되는 고리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63.5% 정도 되니까요. 네. 거의 막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네. 하나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는지 이게 항상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으로 따져 보면요. 네. 고점이 제가 실거래가로 보면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토지는 2022년 10월입니다. 네. 1년 늦어요. 토지로는. 네, 그쵸. 그래서 후행적이죠, 더. 뭘 보고 그래서 제가 위록지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다 맞아요. 예. 이것도 혹시 맞거든요. 지록위마 아닙니까? 네, 위록지마, 위록지마라고. 견록지마 다 얘기합니다. 지록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록이마? 사슴을 위록지마 아니에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얘기하는. 위록지마입니다. 제가 말씀 틀리겠죠. 네. 아니, 지록위마. 제가 알기로는 지록위마. 위록지마 아니에요? 뭐 해볼까요? 틀리면 저는 지록위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록지마인데. 검색해보고. 틀리면 밥사기로. 지록위마. 네? 왜냐면 지가 가리킬 지잖아요. 지록위마. 위록지마 아니에요? 잠깐. 지록위마. 지록이마? 네. 틀렸군요, 제가. 위록지마. 위록지마가 아니라. 왜냐면 사슴을 가리킨다. 지록. 그리고 위마. 허위로 얘기한다. 또 있네. 위록지마와 지록이마. 예,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예. 위록지마. 저는 지록위마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록이마에서 유래된 말이네. 네. 예, 근데 약간 이거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이 위록지마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방언. 지록위마가 표준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출신이시죠?
저 남쪽입니다. 남쪽이세요? 아마 방어에 해당되는. 재밌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저 명확히 아실 수 있겠고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다른 대형 유튜버하고 아침에 통화하면서 왔는데 그러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지록위마다 반등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역시 오늘따라 시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반등하는 건 반등한다고 저희는 얘기해요. 올해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들의 뷰를 예. 저희들 올해 KB 공식 하우스 뷰는 올해 전국 주택 가격 마이너스 4.1%입니다. 네. 근데 평균은 저희들이 5월 달에까지 저희들이 얼마까지 4.2% 올라서 떨어졌어요. 네. 벌써 올해 하락치도 이미 초과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4.1이라고요. 마이너스. 근데 벌써 근데 상반기까지만 아니 5월? 올해 연간은 4.1이고 예. 지금 5월까지 지금 5월까지를 마이너스 4점. 4.2까지 빠졌다. 아, 그러면 나머지는 올라야 되는 거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뷰하고도 맞네요. 뷰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제가 아까 맨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방향만 얘기하는 분들은 네. 조금은 멀리 하시라고. 시장은 사이클이거든요. 네,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주창하는 게 그겁니다. 경기도 사이클이 있듯이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고 주가도 사이클이 있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 하락한다고만 하고 10년 동안 계속 상승한다고만 하고. 그리고 한쪽만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 분들은 그거는 상승기 때도 하락한다고 그러고 하락기 때도 하락한다고 한쪽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정확하게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불안한 반등세입니다. 아, 예. 그거는 무슨 맞아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불안한 반등세라고 하는데 네. 거래량이 안 따르고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상승폭도 조금 미미하고 오히려 지방은 오히려 4월달 이게 잠정 지수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은 일부 국지적 반등을 하긴 하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아마 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꼭 보실 때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좀 균형적으로 여러 사람 얘기를 좀 들어서 내 스스로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요새는 팬덤만 요새 각광을 받는 구조니까 저 같은 회의론자들은 좀 이렇게 약간 별로 각광을 못 받아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가장 아닙니다. 중요한 게 이게 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에서 시장을 봐도 안 되고 너무 무주택자 입장에서 봐도 안 되고 예. 항상 저는 뭐 집 한 채 뭐 정도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네.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꼭 내가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이거는 내가 학자가 될 건지 예. 응? 예. 내가 내 집 마련 실수화자가 될 건지 네. 그 스탠스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네. 평생 헷갈릴 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나는 대학 교수나 부동산학과 교수가 아닐 거면은 저는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앤 실리주스처럼 실거래가 베이스에 상상 판단하시고 그걸 못 보시면은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그러네. 밑바닥이 더 가까우니까요. 예. 여러분들 이제 통계를 직접 보시는 건 아니니까 네.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를 기준으로 실거래 가격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는 것까지 너무 좋은 조언 주셨고요. 정말 말씀 나누면서 정말 균형추 맞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 존경하고 존중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보시는 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시는 분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냥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락세로 전환됐을 때 뭐 통계가 잘못됐다, 일부 통계만 그렇대요, 반영됐다,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또 반대로 하락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역시 상승으로 전환될 때 또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통계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하락할 때는 그 통계를 지적하지 않고 상승 전환했을 때는 통계를 지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자기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은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이걸 뭐 이제 자기 족쇄 혹은 네. 자기 무리짓기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 이제 족쇄를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위험해요. 생각이 유연해야 되고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많은 유튜브에서 나와서 혹은 뭐 요새 좀 주목을 받는 분들 보면은
이 시장의 흐름을 인정 안 하고 자기 방향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가짜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상하다. 지금 바닥은 이미 지금 울퉁불퉁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한쪽만 얘기를 하실까? 그럼 언제 가서 그러면 바꿀 건지.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러면 예.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경제 위기가 어디까지 경제 위기예요? 네. 그럼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기를 흔들어야 이게 경제 위기죠. 그러면 저축은행 묻어놔도 경제 위기예요? 아니죠. 근데 그걸 경제 위기라고 그러면은 항상 경제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명확히 얘기해 예측해도 주셔야죠. 항상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적중률이 100%인 예측가죠. 그러면은 그것까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면은 경제 위기는 어쨌든 역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어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제 위기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경제 위기 아니라고. 경기 침체라고. 경기 침체. L자형 경기 침체인 거지 경제 위기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유튜브 보면 전부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래서 마치 끝장날 것처럼 언어를 잘못 호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 말씀하셨는데 데드캣 바운스는 주식시장 용어죠. 주식시장에 걸맞는 용어예요. 부동산 시장은 데드캣 바운스와 어울리지 않는 시장입니다. 급반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더 적용받기 때문에 한번 폭락했다고 폭등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죠. 냄비 시장이 아니라 네. 약간 항공모함 같은 시장이에요. 예. 이게 좀 둔탁합니다. 이게 허리 좀 좋은 늘리죠. 표현이에요. 항공모함 같은. 항공 얘가 약 방향을 잡으면 흔들릴 수는 있는데 네. 글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반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오늘 우리 박운갑 박사님께서 소신껏 말씀 잘해주셨고 말씀 잘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끌려서 소신껏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실 만한 표현만 해드린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박원갑 위원님하고 정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찾아주셔서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궁금하시는 그런 부동산 시장 기조 변화. 나중에 한번 예. 추가적으로 한번 나올게요. 예. 그게 이제 힐링과 관련돼서 좀 너무 좋습니다. 심리학적인 예. 어떤 그걸 한 말씀을 또 따라 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박원갑 박사님의 뷰는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서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더 확인하실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장을 읽는 그 눈을 좀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